20세기의 마지막 대규모 전차전. 이거 대본에 없는 거 아니었어요? 속이 쓰려갖고 한번 당황시키고 싶은데. 지금은 이거밖에 안 되지만 네. 이렇게 될 수 있도록 숨겨진 진실의 조각을 맞추는 시간. 극비문서 전쟁의 실마리. 시크릿 가이드. 극비문서 읽어주는 남자 남보람입니다. 1991년 2월 26일 동경 73도선이 지나가는 이라크의 한 마을 알카르날 근처. 미국을 포함한 다국적군 전차부대가 이라크군 공화국 수비대 전차들을 때려부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채 30분도 안 돼요. 이라크군 약 1,000명이 전사하고 전차를 포함한 각종 무기와 장비 약 500대가 파괴되거나 무력화됩니다. 이 전투는 나중에 20세기의 마지막 대규모 전차전, 인류 역사상 가장 짧고 치열했던 완전작전이라는 명성을 얻습니다. 그리고 이 전쟁에서 한 명의 영웅이 탄생하죠. 이 전투를 지휘했던 젊은 영웅은 후일 미 작전술의 구로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우리는 이 전투와 관련된 극비문서, 미군 내부의 비밀 보고서를 찾았습니다. 무려 16건의 개별 문건을 찾았는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도 핵심적인 4건을 소개시켜 드릴까 합니다. 이 극비문서를 함께 풀어나갈 장군을 가리키는 영관장교, 한국의 마이클 하워드, 전술 마에스트로 심호섭 교수를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아니 잠깐만요. 저 장군 안 가르칩니다. 생도를 네. 가르칩니다. 물론 이들이 나중에 성장해서 대한민국 국방을 이끌어갈 장군이 돼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네. 심호섭에게 7.3 이스팅 전투란? 7.32 이스팅은 좀 크게 봤을 때는 좀 어떻게 보면 미군의 이 기갑 기병연대의 한 3분의 2가 교전한 3분의 2. 거고, 네. 작게 봤을 때는 한 개 중대가 교전했다라고 보면 됩니다. 근데 그 중대가 그만큼 결정적 역할을 했기 때문에 7.3 이스팅 하면 딱 그 중대밖에 안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대부분 그 중대만을 떠올리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큰 스케일의 7.3 이스팅으로 봤을 때는 네.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가장 큰 대규모 전차전이었다. 네. 근데 더 중요한 건 네. 정말 어떻게 보면 압도적인 상대방을 네. 네. 짧은 시간 내에 거의 학살에 가까운 전투를 펼쳤다. 네. 그래서 아까 뭐 표현하셨는지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네. 완전 무결한 작전을 했다. 맞습니다. 그리고 이 전투가 네. 어떻게 보면 현대 전차전의 표준이자 교범이 된 그런 전투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대의 전차전, 완전 무결한 작전, 네. 교범이자 바이블 그 바이블. 자체다. 그렇죠. 네. 실로 전쟁사를 탐하는 자들에게는 아름다운 표현이 아니라 할 수 없는데요. 이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가장 큰 전차전이잖아요. 그 안에 기갑전의 교과서도 들어있고 첨단 무기체계와 운용에 관한 여러 가지 전훈도 들어있고 네. 방금 우리가 살짝 얘기를 꺼내다가 다시 감춰놓은 이 빛나는 지휘관이 또 한 명 있었던 거잖아요. 네. 이 얘기 정말 흥미롭습니다. 7.3 이스팅, 그냥 세간에는 GPS 좌표 체계 내에 그렇게 표현할 방법에 다른 길이 없어서 그렇게 표현했다. 이런 얘기도 있는 것 같고요. 그 당시에 전투를 벌이는 그 공간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크루스크 전투라든지 뭐 아니면 어떤 둔덕 전투 이러면 지명이 있는데 네. 거기는 그냥 사막이고 아무것도 없는 거잖아요. 독특한 뭔가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죠? 네. 그래서 붙인 이 동경선 기준 호칭이 오히려 더 독특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호기심을 자극하는 것 같습니다. 도대체 맞습니다. 저게 뭘까?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게 뭘까? 네. 그게 누굴까? 누굴까? 네. 그렇지. 누굴까부터 오늘 초점을 맞춰주신다고 아. 말씀하셨는데 네네. 7.3 이스팅 전투에 숨겨놓은 빛나는 한 젊은 장교 이제 공개해 주시죠. 바로 이 문서에 오늘 이 7.3 이스팅 전투의 결정적인 그 인물, 그 인물 머리가 벗겨진 그 인물 벗겨졌나요? 벗겨졌습니다. 알겠습니다. 맥마스터가 나옵니다. 맥마스터. 네. 많이 들어본 이름이죠. 많이 들어봤죠.
그 트럼프 행정부에 있을 때 안보실장도 실장까지 하고. 올라갔고. 근데 저는 이 맥마스터를 언제 처음 알게 됐냐면 미국에서 대학원에서 공부할 때 그 네. 사람이 썼던 책이 Dereliction of Duty입니다. 유명한 베스트셀러. 네, 직무유기죠. 직무유기. 네, 근데 이 사람이 노스캐롤라이나 대학 박사학위 과정에서 썼던 박사학위 논문을 책으로 출간을 했는데 네. 그 내용이 가히 충격적입니다. 미국이 왜 그렇게 형편없는 네. 말도 안 되는 실패를 베트남 전쟁에서 했을까? 그 이유에는 당시에 케네디부터 존슨 행정부까지의 군 수뇌부가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않았다. 거짓말하고 과장하고 네. 그 다음에 자기 군의 이익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대의를 보지 않고 소신을 저버리는 그런 모습들을 아주 적나라하게 파헤친 그런 책입니다. 근데 그거를 대위 소령이 썼다는 거예요. 대위의 소령 넘어갈 때. 그게 어떻게 보면 참 배포가 있는 행동이죠. 엄청난 거죠. 근데 그 배포가 사실 이 사람이 그 전에 전투에서 어마어마한 것들을 달성했기 때문에 나오는 부분이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도 했었던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거꾸로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군에 대한 그런 비판 정신에서부터 출발해서 이 사람의 정말 그런 지휘관으로서의 능력을 역추적했던 것 같습니다. 평가가 상당히 흥미로운데 그러한 비판을 소화할 수 있는 조직 문화도 참 부럽고 네네. 그러한 책을 썼을 때는 굉장히 본인도 불안했을 터인데 인간인 그렇죠. 이상 네, 진급도 안 될 거고 네. 뭐 엄청난 비판을 받을 거 아닙니까? 네. 그것을 이겨냈다는 것 자체가 네네. 우리에게 또 작은 위안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인물 소개는 뒤에 전투 상황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네. 또 한 가지. 이 전투가 벌어진 그 시각, 16시경으로 우리가 판단을 하고 있는데, 여기 이 문서에 보면 16시 00분, 67 이스팅, 다시 말하자면 동경선 67도선이 돌파되었다. 여기까지 표현이 된 이후로는 방금 말씀하신 맥마스터의 동무대가 되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73 이스팅은 전투가 벌어졌던 지역이고, 우리가 전술적으로 분석한다면 67 이스팅 이후부터 그렇죠. 70에서 전투가 또 있었고 네. 그 다음에 72, 73 부근에서 또 전투가 있고 뭐 네. 이런 식으로 계속 이어지는 건데 네. 그 많은 부대들 중에서 맥마스터 부대가 계속 교전을 해 나가는 과정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영화의 중심 인물이고 유일한 주인공이라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우리가 영화 끝나면 뭐 주변 인물들 생각납니까? 주인공만 생각나지. 그렇죠. 네. 예. 자, 이 73 이스팅 전투에서 맥마스터 대위의 활약을 지금부터 구체적으로 살펴볼 텐데 이런 인물들의 단독 돌파에 의한 그 전황 변화가 전쟁사 곳곳에서 일어나잖아요. 장난 아니죠. 이 맥마스터가 이끌던 이 기갑중대의 활약 구체적으로 한번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이게 좀 그냥 간단하게 좀 이야기를 드리자면 네. 아까 이제 16시에 이 기갑 기병연대 이게 이제 맥마스터가 속해 있는 연대인 겁니다. 네. 그다음에 제일 위에 이제 대대가 이렇게 대대별로 배치가 될 거 아닙니까? 대대별로. 근데 이제 맥마스터 같은 경우는 맨 위에서 두 번째에 해당하는 중대였습니다. 네. 그 위에는 이제 G중대가 있었고요. G중대가 있고. 그 밑에 이제 맥마스터의 2중대. 그 당시에는 이제 부르는 호출명으로 이글 추룹. 이글, 예, 독수리입니다. 독수리. 네네. 그래서 맥마스터 같은 경우도 16시에 67 리스팅을 돌파를 했고요. 근데 딱 이 시점에서 네. 동남쪽으로 한 1.5km 정도 떨어져 있는 마을에서 갑자기 공격을 받습니다. 이쪽에서 공격이 올라온 거군요. 네, 그러니까 막 공격을 받는 거예요. 네. 그러자 곧바로 저 마을을 향해서 포격 개시. 전차포가 불을 뿜죠. 맥마스터가 그 명령을 가장 먼저 내린 거군요. 네, 그래서 바로 딱 공격을 하고 네. 곧바로 제압을 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맥마스터가 깨닫기 시작하는 거죠. 점점 적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구나. 네, 적이 곧 있겠구나.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갔던 대형을 좀 바꿀 필요가 있다. 순간적으로 판단을 딱 내린 거네요. 네, 그러니까 그 마을에서 공격을 받고 딱 정지한 게 아니라 네. 계속 이동을 하면서 대형을 바꿉니다. 적과 조우할 조우할 때 확실하게 싸울 수 있도록. 저는 그 조치가 일단 첫 번째로 이 사람의 결정적 어떤 조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정적 조치 첫 번째. 네. 민첩하고 유연하게 대응했다. 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원래는 제 앞에 정찰소대가 있습니다. 그 앞에 누가 있군요, 이미. 네, 정찰소대가 선두에 서 가는데 M2 브래들리가 가거든요. 그럼 자연스럽게 M2 브래들리의 속도를 늦추니까 뒤에 따라가 있는 M1 에이브람스가
앞으로 쭉 나가게 되죠. 그럼 자연스럽게 전차가 이제 선두에 서게 되는 겁니다. 네네. 그래서 전차 2개 소대가 딱 선두를 잡고 있는 쐐기 대형으로 간다. 이 말은 언제든 적이 나타나도 우리는 곧바로 카운터 펀치로 매겨주겠다라는 어떤 그런 대형으로 바꾸는 겁니다. 이 당시에 상대의 그 주력이 무엇이었는지 판단이 되었었나요? 상대의 주력은 아직 몰라요. 왜냐하면 마을에서 날라온 거는 전차포가 아니고 보병의 공격일 가능성이 되게 높습니다. 그렇군요. 네. 근데 이제 공격을 받으니까 이제 적 전차가 내려오겠지라고 이제 곧 나타나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대응을 바꾼 겁니다. 그럼 아까 70도선, 72도선도 말씀해 주셨는데. 네, 그렇죠. 이제 70도선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아까가 이제 67도선 넘어갔을 때 공격을 받았던 거고 보병일 가능성이 높은 마을로부터 적의 공격을 받아서 네. 곧 전차가 출현하겠구나라는 생각으로 대응을 바꿔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전차가 앞으로 나갔군요. 나갔습니다. 아하.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72스팅을 딱 넘습니다. 네. 그 시간이 16시 18분이에요. 16시 18분. 그러니까 67이스팅에서 마을을 때려잡고 70이스팅이 이제 3km 떨어진 거거든요. 네. 67에서 70. 네. 3km를 전투까지 하면서 18분 만에 온 거죠. 엄청나게 빠른 속도. 빠른 속도로 왔죠. 그래서 네. 능선을 70이스팅에 있는 능선을 딱 넘었는데 저 멀리 한 1420m, 1.5km 지점에서 네. 적전차 발견! 먼저 봤군요. 네. 보고가 딱 들어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맥마스터가 곧바로 상부에 대한 보고도 없이 공격. 선저추 후보고? 네, 선저치 후보고. 네. 이때 발견된 전차가 10세대였는데 다 격파시킵니다. 그러면 이때 발견한 적은 무엇이고 규모는 얼마나 됐나요? 사실 그때 적은 보통 이라크군이 이제 미군이 워낙 강하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네. 자기도 이제 사막의 지형을 활용해서 반사면 전술이라고 이 산 뒤쪽에 이렇게 보통 전차들이 이렇게 숨어 있었어요. 그렇죠. 이렇게 뒤에 있다가. 네. 그러다가 미군이 올라오면 싹 내밀고 빠방 때리겠다라는 부분이에요. 이라크군도 나름 머리를 썼네요. 나름 머리를 썼죠. 그래서 미국이 딱 능선을 넘어서 저 멀리 있는 이라크군을 발견을 딱 한 건데 네. 그때 발견한 전차가 T-72였습니다. 이건 만만한 전투가 아닌데요? 그렇죠. 그리고 8대나 발견한 거예요.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결과는 8대 다 격파시켜버렸어요. 한 번에 다요. 한 번에 다. 그러고 끝나진 않았겠죠? 그리고 더 재밌는 거는 여기서 멈출 법도 하잖아요. 네. 계속 갑니다. 좌고우면하지 않고 그냥 뚫고 가버리는 거예요? 네, 계속 진격해요. 야, 대단하다. 그런데 이제 조금 걱정되는 거는 위에 아까 이제 G중대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위에 하나 있었죠. 네, 거기랑 나름 선을 좀 맞춰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네. 정찰 소대 하나를 위쪽으로 보냅니다. 그 그런데 정찰 소대는 M2 브래들리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네. 근데 브래들리가 가다가 T-72를 13대를 발견합니다. 게임이 안 될 것 같은데요? 근데 브래들리가 네. 이제 바로 증원 요청을 했겠죠? 그렇죠. 근데 증원 요청하는 동안에 5대를 또 격파합니다. 브래들리가 T-72 5대를요? 맞습니다. 예.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요? 그리고 증원 온 다음에 이제는 13대를 다 여기서 격파를 하는 거죠. 그러면 지금 합이 벌써 25대를 격파를 했어요. 거의 이제 뭐 거기서 격파 안 된 것도 있습니다. 나중에 보면. 어쨌든 23대의 적 저항을 다 물리친 거죠. 네. 근데 이제 본대는 어때요? 계속? 앞으로? 계속 가고 있겠죠. 가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T-73을, 그러니까 18대를 네. 거의 동경 73도선 오기 직전에 발견을 또 합니다. 73 이스팅은 아직 시작도 안 했군요. 네,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정확히 말하면. 근데 뭐야? 이 일련의 전투들을 우리가 다 73 이스팅이라고 합니다. 73 이스팅에서 그러면 어떻게 되었을지가 이제 궁금한데 네네. 지금 교전은 이미 크게 봐서 2차례를 했네요. 그렇죠. 네. 73 이스팅에서는 그럼 어떻게 됩니까? 73 이스팅 오기 전에는 네. 무려 18대를 발견합니다. 또 18대가 뒤에 숨어 있다 나왔나 봐요. 네, 그때는 또 이제 원형 진지를 또 만들고 있었거든요. 이라크군이. 이라크군이 진지까지 만든 네, 상태에서 원형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전차가 진지를 편성해서 방어할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죠. 준비된 방어를 사막에서 공격하기는 쉽지 않은데요. 쉽지 않은데 또 네. 6분 만에 18대를 다 격파시켜버립니다. 이번엔 6분 만에요. 네. 그렇게 해서 전투가 끝나버리는 겁니까? 끝났습니다. 그래서 74 이스팅으로 이제 오는데 거기서 이제 멈춥니다. 그래서 총 시간을 계산해 보니까 70 이스팅에서부터 74 이스팅까지 23분이 걸렸거든요. 네. 근데 여기서 3번의 교전에서 적 전차를 무려 28대를 격파를 시켜버린 거죠. 네. 지금 이 타임라인에 의한 이 명쾌한 설명은 우리가 다른 데서 지금까지 들어보지 못한 정도로 아주 간결 명료하게 잘해 주신 것 같아요. 근데 우리도 찾은 자료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요? 이게 원래 들어가야 될 문서가 아닌데 한 장이 달랑 있는 것으로 봐서는 빼야 되는데 들어간 것 같아요. 이라크 군에게 피해를 입힌
아군의 무기 체계가 무엇이며 아. 뭘 얼마나 격파했는지 한 장짜리 문서를 우리가 찾았습니다. 오. 여기에 보면 미군의 무기 체계, 이 무기 체계에 당한 이라크군의 소련제 무기 네. 이게 나와요. 여기에 보면 뭐가 저는 눈에 띄냐면 토우가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것 같아요. 네. 토우가 지금은 어느 정도 도태된 장비로 보고 있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했던 것 같고 네. 여기 732 스팅 전투에 투입된 무기와 전차들의 목록을 보면 미군은 지금 M1 에이브럼스 전차, 네. M2 브래들리 방금 장갑차. 말씀하신 장갑차, 전투차. 토우 미사일 네. 이렇게 해서 기보 체제로 구성을 해서 나간 것 같고요. 이라크도 당시에 기보입니다. 돈이 많았거든요. 네, BMP도 있고. 뭐.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T-72라고 하면 이거 절대로 에이브람스에 꿀리지 않거든요. 아, 꿀리지 않죠. 사거리, 그다음에 네. 위력 이런 거 절대 꿀리지 않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궁금한 것은 이렇게 무기와 장비가 유사하게 동일한 수준이고 공격보다는 방어가 유리하잖아요. 그리고 홈타운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길 수 있었는지, 어떻게 압승할 수 있었는지 좀 무기 체계 위주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미군이 네. 한 개의 중대가 이라크군 2개의 대대를 격파했다라고 보면 됩니다. 한 개 중대, 두 개 대대. 네. 말이 되나? 쭉 해오면서. 네.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건데 전차를 봤을 때는 큰 차이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결정적으로 뭐가 승부를 갈랐을까? 일단 무기를 놓고 봤을 때는 무기를 놓고 봤을 때. 무기는 별로 차이가 없는데 무기 체계 면에서는 차이가 있다. 무기는 차이가 없는데 무기 체계 면에서 차이가 있다? 네, 그러니까 결국 그 무기에 탑재되어 있는 그 장비가 되게 중요했다는 거죠. 어떤 게 있을까요? A1 에이브람스 같은 경우는 안에 이제 열 영상 장비가 있었습니다. 열 영상 장비. 예. 근데 이게 통상은 위력을 발휘하려면 밤이잖아요. 그렇죠. 이제 어둑어둑해지고 있죠. 어둑어둑 할 때 이게 이제 딱 쏴가지고 열이 딱 보이면서 거기를 타기를 딱 삼는 거잖아요. 근데 이때는 주간이란 말입니다. 네. 16시 지난 그 정도잖아요. 16시에서 네. 16시 반 사이잖아요. 네. 근데 이날 날씨가 악천후가 엄청 심했어요. 사막인데 비가 많이 오고 안개가 끼고 정말 가시거리가 거의 안 나오는 그런 날씨였어요. 피차 서로 못 보는 상황에서 피차 못 보는 상황이었죠. 열 영상 장비가 있었기 맞습니다. 때문에. 예, 그날은 공군의 지원도 없었습니다. 날씨가 너무 안 좋아서. 아, 이러한 차이가 있군요. 네, 그러니까 1500m에서 서로 간에 바로 쏠 수 있는 거리잖아요, 지금. 네. 근데 그때 이라크군은 미군을 못 봤고, 미군은 먼저 이라크군을 이걸 통해 봤던 거죠. 진짜 저는 그 고대로부터 내려오는 우리의 아주 그 수준 높은 사자성 하나 떠오르네요. 선빵 필승이라는. 아, 선빵 필승. 너무 중요합니다. 선빵으로 빠바방 쏴서 맞춥니다. 근데 네. 이제 문제는 그 다음에 교전거리가 가까워지잖아요? 네. 그 다음에 이라크군도 어때? 선빵 맞았으니까? 자기도 충분히 때릴 수 있는 거리가 됩니다. 네. 이제 눈으로 관찰할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이라크군 선빵을 맞고 이라크군도 초탄을 날릴 거 아니에요? 그렇죠. 초탄이 일단 다 빗나갔습니다. 왜냐하면 왜요? 거의 0점 자체를 1500 정도로 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사거리에 맞게끔. 아. 그럼 이제 사거리 조준을 다시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 시간에 미군은 한참 앞으로 왔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시간에 이라크군은 제2탄을 2탄을 쏴야 되는 거죠. 초탄 다음에. 근데 문제는 네. 이라크군 같은 경우는 그 자동 재장전 시스템이 있었어요. 자동 재장전 시스템. 자동 장전 시스템. 유리하네요? 유리합니다. 네. 근데 문제는 자동 장전 시스템은 시간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네. 10초. 좋잖아요. 근데 미군은 수동이에요. 나쁘잖아요. 더 빨랐어요. 아, 손으로 했는데 더 빨랐다. 손으로 하는 게 5초, 6초였던 겁니다. 미군에는 재장전의 달인이 있었던 거군요. 훈련을 엄청나게 많이 한 거죠. 그러니까 훈련도가 사실 이제 무기 체계는 이라크군이 좋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동 장전 시스템이니까. 근데 그거를 운용하는 그 훈련에서 능숙한 그 장전수들이 오히려 그 자동화 된 시스템을 능가해버렸다는 거죠. 자, 그럼 벌써 이제 전쟁사에서 우리가 작전을 분석할 때 관심을 갖는 리더십 얘기도 나왔고, 네. 무기 장비에 관한 것도 나왔고, 지형 및 기상 얘기도 나왔고, 네. 또 훈련 얘기도 나왔습니다. 네. 이제는 그 부대가 갖고 있는 교리적인 우수성, 전술, 작전술 이런 얘기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금상첨화죠. 네. 여기에 참고할 만한 기밀 문서를 우리가 하나 찾아서 가져왔는데 네네. 당시의 작전 상황도인 것 같고 실시간에 부대들이 어디 있었는지 위치를 나타내주는 문서인 것 같아요. 아, 네네. 여기 이제 보시면 67도선, 70도선, 사이가 73도선 이렇게 지금 보니까 동영상이 60도에서 보는 70도 것 사이에 부대들이 딱 배열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 배열이 나타내주는 것은 일단
그 실제로 참전했던 참전자들이 우리가 갖고 있는 계획과 달리 작전 실시간에는 이렇게 움직였다고 직접 수기로 적은 것 같아요. 일단 횡대로 쭉 이렇게 펼쳐져 있네요. 네. 네. 지금 여기 있는 부대들이 7.3 이스팅 전투에 참전했던 그 2중대의 인접부대 및 상급부대인 것이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잠깐 좀 그 걸프 전쟁 사막의 폭풍의 흐름만 조금 간단하게 아주 이야기를 하자면 네. 24일 날 이제 지상군의 공격이 시작이 됩니다. 24일부터 시작을 했고. 시작을 했죠. 네네. 뭐 38일 정도 공습을 했으니까 사실 지상군 입장에서는 뭐라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지금. 아, 그렇죠. 예, 근데 목표는 뭐냐면 이라크군의 주력 섬멸입니다. 주력은 역시 이라크군 공화국 수비대에 격파한 거죠. 맞습니다. 근데 이라크군이 지금 어디로 많이 내려와 있습니까? 쿠웨이트 쪽으로 지금 많이 내려와 있잖아요. 네. 그럼 쿠웨이트 쪽에 있는 이라크 군대를 어떻게든 잡아놓고 해머 역할을 하는 7군단 얘네들을 빵 때려야 되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이라크군을 잡기 위해서는 이제 쿠웨이트 방향에서는 해병대가 올라가잖아요. 네. 근데 24일 날 해병대가 너무 잘 싸웁니다. 어. 너무 빨리 올라가니까 네. 이라크 군대가 뒤로 밀려나기 시작합니다. 근데 7군단이 오기 전에 다 밀려나 버리면 작전이 완전히 그렇죠. 틀어지는 상황에서 24일부터 계속 7군단의 기동을 재촉을 했습니다. 근데 25일에도 7군단은 날씨나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지연되고 있고 답답한 상황이네요. 답답한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25일 밤 정도 돼서야 뭔가 진격 속도를 그런 올리는 상황인 겁니다. 아유, 좀 숨이 쉬어진다. 네, 좋습니다. 그래서 25일에서 26일 밤에는 7군단에서도 거의 보면 선두로 가고 있었던 네. 이 기갑 기병 연대의 진격 한계가 50도선이었었는데 아하. 26일 날 와서 야, 그래 더 빨리 가라고 하면서 70도선까지 늘어난 상황이었어요. 아유, 많이 늘려졌네요. 많이 늘려졌습니다. 네. 근데 문제는 다른 부대들은 그 진격 속도를 맞추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기갑 기병 연대는 전선이 약간 돌출된 상황에서 가고 있었던 거예요. 적방향을 향해서 약간 나가 있었군요. 아예. 네, 그러니까 북쪽에서 쭉 올라왔다가 어느 지점에서 방향을 틀어서 지금 동쪽으로 이제 가는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부대 이제 이 기갑 기병 연대에게 내린 명령이 뭐냐면 네. 이제부터 너희가 우리 군단의 눈 역할을 해라. 아, 주력이 아니라 지금 수색 정찰 임무 정찰을 비슷한 해라. 걸? 예, 정찰을 해라. 그리고 공화국 수비대를 어떻게든 너희가 접촉을 한번 해봐라. 접촉만. 예, 다만 결정적인 전투를 피하라. 이런 지시를 내렸던 거예요. 아, 그건 어기면 안 되는데, 어지간하면.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지도가 뭐냐면 16시에 이 기갑 기병연대가 그 전에 60도를 넘어갔는데 네. 67도선 정도의 온 어떤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해석을 굳이 하자면 네네. 당시의 상황을 전훈으로 남기기 위해서 묘사한 것일 수도 있고 네. 또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네. 작전 지침으로 내려간 것을 왜 지키지 않고 거기를 돌파했느냐에 대한 상황 설명도 될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죠. 예. 네. 그러니까 그 돌파는 사실 이 기갑 기병연대 전체가 했던 건 아니고 네. 처음에 명령을 어겼던 거는 여기 두 번째로 있는 이 부대입니다. 우리가 설명했던 맥마스터의 이글입니다. 이글. 독수리들. 야, 독수리처럼 진짜 날아올랐네요. 네, 그렇죠. 네. 그러면 독수리처럼 날아오른 맥마스터 그 개인이 갖고 있는 전술관이라고 할까요? 그건 뭐라고 평가할 수 있나요? 저는 가장 결정적인 건 적을 딱 마주쳤을 때 어떻게 해야 되지? 적 나타났네? 어떻게 이게 아니라 네. 바로 즉각적인 대응. 네. 그 전시에 쉽지 않죠? 쉽지 않습니다. 진짜. 그것도 상대가 엄청나게 많은 숫자였잖아요. 아, 그렇죠. 더 압도적인 적이었죠? 네. 근데 본인이 이건 혹이구나. 그걸 바로 판단했던 거예요. 그리고 바로 실행에 옮겼다라는 점에서 이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구나. 네. 그리고 한편으로는 그 당시 미군 장교가 가져야 될 덕목을 좀 잘 실현시키지 않았을까. 가져야 될 덕목. 네. 그 덕목이 어떤 겁니까? 그 박사님께서 잘 하시는 거 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 덕목을 통상 큰 차원에서 봤을 때는 네. 행동의 자유. 네. 그 다음에 행동의 자유 확보를 통한 주도권의 유지. 그렇죠. 이것이 유지되지 않으면 공격에서 일시적으로 성공한다고 하더라도 결국 작전 차원에서 실패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맞습니다. 네. 만약에 이것을 모두 이론적으로 알고 실행한 장교라면 우리가 구르라고 부를 만하고 네. 이것을 모른다고 하더라도 군인 기질 때문에 그냥 치고 나간 거라고 한다면 그것 또한 우리가 기갑전에서
잊지 말아야 될 인물, 네. 구데리안급의 본능을 갖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저는 그 이론과 기질을 둘 다 겸비했다고 생각해요. 아, 그렇게 보시나요? 네. 그리고 그 당시에는 어떻게 보면은 이 시대의 장교들은, 네. 그러니까 FM 100-5 공지전투가 만들어진 이후의 장교들은 네. 과거의 미군과는 달리, 네. 과거의 미군은 사실 그 라인을 딱딱 유지하면서 그렇죠. 서로 손잡고 가는 게 제일 중요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는 기회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행동해라. 일종의 임무형 전술이잖아요. 그렇죠. 재량권이잖아요. 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기선을 확보하자, 주도권을 확보하자. 그런 교육을 받았던 그 이론과 그 다음에 그걸 교육을 통해서 만들어졌던 기질 혹은 이 사람 자체가 가지고 있던 기질이 합쳐져서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전투의 흐름을 통해서 어떤 거대한 군대 세대 교체를 볼 수 있다는 것도 그렇습니다. 이 전투를 관전하는 하나의 네.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7군 단장 같은 경우는 프랭크스는 되게 조심스럽잖아요. 네. 그러니까 과거의 어떤 그거에 젖어 있는 거예요. 과거의 세대인 겁니다. 근데 그렇죠. 여기 있는 맥마스터나 아니면 뭐 대대장이나 연대장만 하더라도 새로운 세대인 거죠. New Generation. Generation of US Army인 겁니다. US Army. 네. 멋지네요. 네네. 네. 그러면은 우리가 너무 이중대에만 집중하기에는 전체를 이해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전반적으로 그때 미군의 기갑부대들이 실시했던 전술의 특징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미국 기갑부대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저희가 계속 이야기했던 게 네. 그 맥마스터의 그 뭔가 창의성? 창의성. 아니면 그 용감함 혹은 뭐 적극성만을 이야기했는데 네. 미군 전체적인 기갑부대는 그 적극성과 질서라고 해야 되나요? 질서. 서로 간의 어떤 전선 유지? 전선 뭐라 유지. 표현할까요? 참. 네, 그걸 뭐라고 표현할까요? 그게 이제 전쟁의 원칙 중에 매스의 네, 집중. 가치를 아는 거죠. 그렇죠. 집중인데, 네. 그러니까 나름 그 창의성과 네. 그 다음에 원칙이라 원칙. 표현하겠습니다. 그 원칙이 밸런스를 잘 갖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막 그냥 막 또라이처럼 막 혼자 나가는 것만으로는 능사가 아니고. 그렇죠. 네. 전체적인 균형도 볼 줄 알아야 되는 볼 줄 거죠. 알고, 그러니까 완전히 그 옛날 독일식의 기동전은 아니었던 거예요. 그건 아니고, 네. 미국식의. 미국식인데 그 안에서의 조금의 창의를 허용해주는 형태가 아니었을까. 그래서 이게 어떻게 나오냐면 미국의 신속한 대형 변화에서 저는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신속한 대형 변화. 네, 아까 그 저희가 중대급만 이야기를 했지만 그게 대대급에서도 이루어지고 그게 연대급에서도 이루어지고 사단급에서도 이루어지고 군단에서도 그게 크게는 이루어집니다. 이게 기병 기갑부대라서 가능했던 거군요. 그리고 사막이어서 가능했던 겁니다. 사막이고. 네. 미군 기병의 전통이 있잖아요. 네네. 그 군기와 사기를 유지하면서 체제를 갖춘 채로 함께 공격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때 호기가 발견되면 선두마가 치고 나가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네. 그리고 뒤에 있는 말들이 증언해주면서.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 732 스팅 같은 경우가 네. 이중대가 그 호기를 포착해서 완전히 막 이렇게 하고 있는 네네. 동안에 증원부들이 달라 들어가지고 그 일대의 최정예, 공화국 수비대의 최정예 부대였던 타와칼라 사단에 네. 2개 여단을 갖다가 경멸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봤던 그 정도 500명 소개했던 500대의 파괴를 했던 거예요.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기병부대는 그냥 전차 부대가 아니라 카발리의 전통을 가진 네. 그러니까 말 타고 싸우는 기병에서 출발한 부대입니다. 이게 하나는 기갑으로 나가고 하나는 항공부대로 나가요. 그러니까 그 전통을 굉장히 중요시하고 지금 현재도 보면 카우보이 모자 쓰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지금도 뭐 이제 미 1기병 사단도 있고요. 네. 그러면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T-72 전차를 가지고 나름 못지않은 정예부대를 구성하고 있던 이라크 공화국 수비대는 맥마스터 대위의 적절한 결심 수립, 그리고 그들이 갖고 있던 열 영상 장비의 광학적인 우수성, 네. 그리고 평소에 훈련해온 그 부대가 갖고 있던 공격 기질, 그렇죠. 이런 것이 모두 합쳐져서 인류 역사상 앞으로도 다시 안 나올 것 같은 완전 작전을 해냈던 거군요. 네. 그리고 아까 우리가 지도에서 봤다시피 다 횡대 등으로 가고 있지만 네. 맥마스터 대위가 교전을 딱 하니까 바로 어때요? 그쪽으로 다 달려들잖아요. 일종의 스와밍입니다. 벌떼 작전. 네. 그러니까 이거 네트워크로 다 이거 형성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서로가. 그게 이심전심이 전장에서 나오기가 쉽지 않은데 네. 그 장면을 오늘 떠올리니까 진짜 저는 소름이 살짝 돋네요. 아, 진짜요? 네. 저는 여기 너무 더워서 지금 아무것도 지금. 다들 더웠지. 그러면 지금 이것도 찾아낸 극비 문서의 일부인데요. 네. 이 문서의 의미는 뭔가요? 이 문서는 그래서 네. 단순히 맥마스터의 이중대만의 전과가 아니라
이 73 이스팅 선에서 스워밍으로 함께 달라들었던 이 기갑 기병 연대의 한 4개, 5개 중대의 전과인 겁니다. 아군의 피해는 사실 따질 바 없이 경미한데 적군이라고 할 수 있는 이라크 공화국 수비대는 2개 여단이 진짜로 지금 경멸된 거죠. 완전히 경멸이 됐고 네. 전차 장갑차가 뭐 보시는 바와 같이 싹 다 그냥 파괴됐거나 맞습니다. 반파되었거나 반파됐거나. 아니면 네. 일부는 또 놓고 도망간 거죠. 그렇죠. 네네.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건데 여기에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자면 만약에 맥메스터 대위가 상급 부대의 지침을 그냥 따르기로 하고 선두에서 치고 나가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야, 이런 질문이 들어올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이거 대본에 없는 거 아니었어요? 이게 지금 저대로 하려니까 지금 속이 쓰려갖고 한번 당황시키고 싶은데 네. 전술의 대가를 한번 당황시켜보고 싶은데 네. 우회했었더라면 우회했을 맥마스터의 위에 있던 G 중대나 네. 아래에 I 중대가 있죠. 아래에 있던 I 중대가 측방에서 공격을 받아서 큰 코 다칠 수도 있었습니다. 오히려 역습을 당했을 수도 있다. 네, 그러니까 이라크군이 쐐기처럼 파고들어가지고 네. 양 측방의 미군들이 큰 피해를 입고 진격이 둔화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왜냐하면 일단 이때 가장 큰 문제는 날씨가 안 좋아서 네. 공중 지원을 받을 수 없었어요. 미군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잖아요. 네, 공중 지원을 받을 수 없었고 원래는 이제 군단에 또 스카우트 부대들이 또 있잖아요. 거기에 또 네. 아파치나 여러 가지 헬기도 날아다니잖아요. 네네. 발견 못한 상태였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 미군도 뭐가 적을 발견했습니까? 전차가 발견한 거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그 부대는 결정적일 때 투입되는 전투 부대지 네. 수색 정찰 자산을 갖고 있는 그런 능력의 부대는 아니잖아요. 네, 근데 전차가 어떻게 본 겁니까? 우연찮게 가다가 내 앞에 있는 적을 본 거잖아요. 네. 근데 얘가 적을 공격을 않고 우회했다? 그러면 좌우측에 있는 부대들은 앞으로 안 보기 때문에 좌우측에서 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발견이 늦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늦어질 수도 있고요. 물론 거기서 적이 나타났습니다라고 보고를 했었으면 가능하겠지만 네. 그 당시 수단으로서는 이걸 타격할 수 있는 방법도 별로 없었고요. 만약에 그 이글 중대의 지휘자 자리에 내가 타고 있었더라면 나는 어떻게 했을 것이다. 네. 그것도 궁금한데요. 가차없이 공격했을 것 같습니다. 가차없이 공격. 뒤도 안 돌아보고. 우리는 대부분 근데 그것을 이게 참 네. 근데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네. 결과를 알고 있어서 네. 참 이럴 것 같은데 네. 그 당시에 이제 미군 같은 경우는 T-72랑 제대로 안 싸워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글 중대 같은 경우는 지금 그러네요. 예, 맞습니다. 미군의 역사상 그런 전투가 없었을 리는 없으나 예. 이중대로 봐서는 지금 처음 싸우는 거잖아요. 특히 M1 에이브람스를 가지고 M1 에이브람스를 가지고 훈련도 많이 했지만 네. 이 무기가 과연 적 전차를 넘어갈 수 있을까 없을까 약간 이런 생각도 했을 거예요. 그리고 상대가 나보다 압도적으로 많다. 네.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네. 그런 거를 다 고려하면은 쉽게 전투 못할 수도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회해서 도망갈 수도 있고요. 그러면 또 한 가지. 네. 젊은 시절 신모습으로 돌아갔습니다. 네. T-72 전차의 파괴력에 버금가는 매력을 갖고 있는 여성을 만났어요. 그러면 돌진합니까? 아니면 우회해서 한번 말 걸어볼까? 쭈삣쭈삣합니까? 이거는 말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참, 안 하겠습니다. 네. 역시 전술의 대가는 상대방의 함정을 이렇게 피해가는 능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맥메스터가 무엇을 가지고 여기에서는 공격할 자리라고 판단했다고 보세요? 맥메스터는 그러니까 저는 상황이라고 생각해요. 상황. 발견한 시점이 이미 상대방 전차도 나에게 포격을 할 수 있는, 사격을 할 수 있는 위치였다. 그러니까 내가 안 하면 상대방에게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 상황이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사거리 밖에서 봤다면 네. 선택의 옵션은 많았을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죠. 네. 근데 이미 적 사거리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내가 쏘지 않으면 상대가 나를 받는지 안 받는지도 모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럼 내가 쏘지 않으면 상대가 나보다 먼저 쏘면 결국 우리 팀이, 우리 부대가 나가 떨어진다. 그러면 내가 먼저 행동할 수밖에 없지. 이걸 본능적으로 바로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 답은 명확합니다. 행동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근데 훌륭한 거는 네. 그걸 한번 겪고 나서도 멈추지 않고 계속 간 거였죠. 그렇다면 이러한 맥마스터 대위의 결정적인 결심, 네. 이것으로 인해서 7.3 이스팅 전투에서 대승을 거두었고 네네. 공화국 수비대의 최선봉 방어부대가 무너진 거잖아요. 무너졌습니다. 일선이 무너졌습니다. 사막의 폭풍 작전에 크게 영향을 미치게 되나요? 이거는 이제 사막의 폭풍 작전의 전체적인 평가랑 또 연결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저는 별로 크게 영향은 없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떠한 결정적인 사건에 대한 교훈을 얻고 네. 우리가 거기에 흥분하는 것은 우리의 자유지만 네. 그것을 침소봉대해가지고 사막의 폭풍 작전이 이 전투 때문에 막 일찍 끝났다 이렇게 보는 건 좀 경계하시는 편이군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전술적으로는 인정합니다. 엄청나게 뛰어났던 전투였다는 거를. 하지만 이 큰 틀에서 봤을 때는 이 전투가 과연 이 사막의 폭풍 작전 혹은 걸프 전쟁의 준 영향 자체는 이 전투의 위대함에 비하면 조금 낮았다라고 보는 게 제 생각입니다. 표현 자체가 훨씬 멋있네요. 그렇습니까? 네, 이거 방금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미 국방부 및 미 육군의 관계자 여러분은 바로 모셔가지고 좀 이런 평가를 다시 한번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닙니다. 네. 미국보다 훨씬 평가를 잘하시네. 진짜요? 네. 제가 봤던 다른 책에 있던 어떤 내용도 이렇게 현실적이면서 문학적인 표현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 남 박사님의 이 현란한 그 표현에 항상 감동해가지고 네. 네. 또. 그냥 올 때마다 기분이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자주 불러주십시오. 네. 네. 이따 밥 사겠습니다. 이거. 네. 이따가 얘 픽업이 있어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좀 죄송합니다. 다음에 레인체크로 좀 네, 밀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네네. 사막의 폭풍 작전 공식 종료. 아빠 부시 대통령이 2월 28일에 발표했습니다. 사막의 폭풍 작전이 이후에 미친 영향에 대한 문서 하나를 찾았어요. 이 문서를 보고 우리가 정말 놀랐습니다. 여기에 써 있는 내용들을 그냥 단어만 읽어 드릴게요. 통합 서비스 디지털 네트워크, 로봇 공학, 인공지능, 생명공학 이러한 단어들이 나옵니다. 잠깐만요. 이게 이때 써졌다고요? 제가 여기서 또 놀란 게 뭐냐면 사막의 폭풍 작전, 특히 7.3 이스팅 전투가 끝나고 미래전이 아마도 이런 식으로 진행될 것 같다는 닥트린의 트렌드를 써놓은 문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투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다. 그것보다는 작전이 더 중요하고 정치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전투가 가지고 오는 그 임팩트로 인해서 우리 군인들, 정치가들이 그 상상력의 뚜껑이 열렸을 때 이렇게 미래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린다는 거죠. 저는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지금은 제가 소름 끼쳤습니다. 네. 제가 지금 닭살이만 올라왔는데 7.3 이스팅 전투의 평가를 좀 달리 우리가 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이 프로그램이 그런 하나의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 네네. 이러한 계기가 되는 군인들의 통찰력은 어디서 나온다고 우리가 봐야 될까요? 너무 지금 시사해 주는 게 지금의 작금의 우리한테 시사해 주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네.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이런 추상적인 말 하나하나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네. 이제 이게 조금 더 구체화되는 게 이제 작금의 현실인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아이디어를 던질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그 당시에 어떤 미래지향적인 네. 군인들 혹은 앞으로 우리가 싸우려면 이런 어려운 현실 속에서 새롭게 뭔가 보이는 가능성에 집중해야 된다. 가능성. 네. 그러니까 이 당시에 미군을 보면은 불확실합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베트남 전쟁에서 지고 나서 군대를 바꾸긴 바꿨지만 새로 시작되는 이 시점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이런 강한 적들을 상대할 수 있을까? 약간 불확실하잖아요. 그죠? 네. 근데 어쨌든 여기서는 이겼단 말입니다. 그렇죠. 이겼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서 만족하지 않았다라는 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방금 말씀해 주신 미국과 또 군 관계자들의 여러 가지 고민을 네. 알 수 있고 네. 그것을 어떻게 기록으로 남겼는지 네네. 우리가 이 극비 문서를 가지고 봤던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7.3 이스팅을 포함한 걸프 전쟁에서 미군은 정말 미국의 위대한 승리인 건 틀림없습니다. 네. 전술적으로도 그렇고 작전적으로도 그렇고 네. 너무나 잘 싸웠잖아요. 네네. 근데 오히려 제가 주목했던 부분은 미군이 이후에 행해졌던 거침없는 비판들이었습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가 잘못한 것들이 많았다. 프렌들리 파이어도 많았다. 네. 육군과 공군의 협조가 잘 안 이루어졌다. 등등 싸움에는 여러 가지 마찰 요소들이 있었는데 우리가 힘든 부분들이 많았다.
잘 싸운 애들이 이런 걸 이야기를 하면서 네. 앞으로 이런 군대가 돼야 된다라는 그 서로 간의 토론을 네. 그렇게 끊임없이 해오는 걸 보면서 아, 역시 미국이구나. 이걸 정말 많이 느꼈던 것 같습니다. 시험 끝났는데 하나 틀렸다고 자책하는 그렇죠. 옛날 우리 반 부반장이 떠오릅니다. 아, 진짜. 결국 졸업할 때 1등 하더라고요. 아, 역시. 예. 오늘 우리는 20세기 마지막 대규모 전차전 7.3 이스팅 전투에 대해 분석한 미국의 극비문서를 중심으로 전투의 경과, 승리의 요인을 교수님과 함께 살펴봤습니다. 7.3 이스팅 전투의 중요한 전운에 대해서 후일 장군이 된 맥마스터 장군이 직접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투 승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습과 공격이다. 그리하여 작전에서 행동의 자유와 주도권을 확보해야 한다. 우리는 오늘 다룬 이 내용들이 여러분의 삶에 자유와 주도권 확보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저희들의 마음이 잘 느껴지셨습니까? 오늘 와서 여러 가지 새로운 관점을 가지고 수준 높은 강의와 같은 설명을 해주셨던 심호섭 교수님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아, 감사드립니다. 네. 극비문서 전쟁의 실마리, 전에 없던 새로운 충격적인 극비문서를 가지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